안녕하세요. 화면 너머로 인사를 드립니다. 넥스트 임팩트 컨퍼런스 소셜 세션의 모더레이터를 맡게 된 월드비전 이은희입니다. 저는 2017년부터 전통적인 비영리 기관의 중간 관리자로서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임팩트에 주목했고, 베이크라는 비영리의 새로운 혁신 모델을 동료들 그리고 외부 파트너들과 함께 발전시켜 왔는데요. 올해 개인적으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비즈니스 생태계 핵심 키워드 ESG, 그 중에서도 소셜 세션의 모더레이터를 맡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ESG의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각각이 무 자르듯이 나눌 수 없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ESG 중에서도 특히 소셜 영역에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ESG와 관련한 최근의 뜨거운 관심과 흐름이 본질을 잘 담아내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만큼 이 자리에 경험이 풍부하고 또 식견이 있는 네 분의 패널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네 분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드리지 않은 이유는 지금부터 약 5분씩 ESG 소셜과 관련한 각자의 활동과 생각들을 나눠주실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저도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이 순서에서는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발표가 뒤이어 이어질 대담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어지는 발표 동안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고 연구 및 측정 평가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박성훈 실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박성훈 실장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SK가 설립한 연구재단이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또 그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동기부여 방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 성과 인센티브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서 그 성과에 비례한 현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 그 측정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요즘 ESG와 관련된 측정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ESG 중에서도 특히 S와 관련된 그런 측정의 주요 이슈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ESG에 있어서 S가 뭐냐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니즈가 왼쪽에 보시면 단기, 장기적인 재무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오른쪽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G에서 S라는 거는 이런 이해관계자의 니즈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시장과 소통하며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S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 위쪽에 빨간 글씨를 좀 봐주시면 하버드 로스쿨의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 보면 이 S가 사회적, 소셜이라는 용어를 쓰므로 인해서 이제 기존의 사회적이라는 그 개념과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그 ESG의 S가 개념화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은 S는 E, 즉 환경에 비해서 재무적으로 덜 중요하다. 이런 오해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S가 참 좀 속된 표현으로 핀트를 맞추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매년 하고 있는 조사 사업 중에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 문제라는 게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지금 이 순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문제를 한번 설문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거, 또 기업의 그 관심도가 높은 거, 이게 이제 합치되면 좋잖아요. 그 이제 오른쪽 상단 1, 4분면이 그렇게 합치되는 겁니다. 환경적인 게 녹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환경적인 그 이슈는 상당히 이렇게 관심도가 서로 합치가 돼요. 근데 이렇게 2, 4분면을 봐주시고 4, 4분면을 봐주시면 이거는 이제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근데 핀트가 안 맞는 거에 대부분이 보면은 S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기업과 국민들이 서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잘 핀트가 안 맞는 게 또 S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S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최근 사례로 남양의 불가리스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좋다, 이렇게 이제 남양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게 S 이슈 중에 뭐가 되냐면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단에서 리스크가 발생을 한 거고, 그게 이제 회장이 물러나는 일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사례 중에 하나가 이 블라인드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게 한 300명, 10,000명 정도의 직장인들이 가입되어 있는 대나무 숲인데요. 여기서 그 블라인드에서 촉발된 그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대한항공의 그 오너가 그 전무님의 뭐 땅콩 회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촉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이 대나무 숲을 운영하는 팀 블라인드라는 회사가 ESG 컨설팅 서비스 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300만 명의 그 엄청난 기업 데이터를 가지고 ESG 이제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S는 이제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그 트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령대별로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20, 30대가 반부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20년 전과 비교해 보면 20년 전에는 노동운동 이슈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공정성 이슈, 다양성 이슈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기업의 S 용어로 바꾸면 이거는 결국 두 번째 64% 파란색 보시면 휴먼 캐피탈 매니지먼트입니다. 즉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느냐, 반도체 회사나 배터리 회사에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죠. 공정성이 높으면 인재를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S의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ESG 평가도 아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 최전선의 이슈는 뭐냐면 거대한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봐주시면 제가 하나 물고기를 만들어 봤는데 예전에는 기업의 공식 채널을 통해서 나가는 게 이제 대부분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 개인이 어떤 뭐 블라인드 사이트에 뭘 올리면 이게 되풀이돼서 확산돼 가지고 매우 힘이 이제 커진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아주 초개인화된 공정성 잣대를 요즘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가치관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가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갈등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주 적대감까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ESG 평가에 있어서
최전선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슈고 S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지금 이 순간에 좀 다뤄줘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소장님 사본면 소개하시면서 이해 관심 부분에서 핀트가 가장 안 맞는 부분이 S라고도 말씀하셨고, 저도 주변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저희 기업은 또 저는 환경에 관심 있어요. E에 관심 있고 S는 조금 한물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이제 본격적인 대담 속에서 S의 본질, 또 저희가 좀 추구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더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우영호 소장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정부 지역사회 등과 함께 협력해서 다양한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해 오고 계신데 좀 자세한 소개 이 시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The Future of Social Impact for All에 관련된 ESG의 소사이어티 부분에서 지역사회 사람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 실천을 위한 CSR in the Community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공헌에 나아갈 길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대한민국 지역사회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서 기업과 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을 하는 어떤 길잡이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사회공헌 관련된 대한민국 지형도를 국민들과 비영리단체, 기업, 기관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 가지 카테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평하고 안정된 삶, 그다음에 안전하고 평등한 삶, 공존하는 지구환경의 세 가지 카테고리가 우리가 주요 실천해야 될 사회공헌으로 지금 많은 국민들과 비영리 시민단체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조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셜 갭 매트릭스를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국민과 기업이 바라는 사회공헌의 갭이 굉장히 상극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갭을 줄이고 저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 대국민 설문조사를 저희가 통해서 봤을 때 이런 국난과 위기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은 기업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예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73.6% 정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부분에 10점 만점에서는 다소 아쉬운 6.35점을 기록하는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역별로 저희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거에 의하면은 1위 충남서부터 해서 17위 제주도까지 아주 편차가 많이 나와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절에 특히 유엔의 글로벌 이슈인 SDG에 관련해서 국민과 기업의 집중도 갭도 상당히 격차가 나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삶은 SDG 상 중에서 앞부분에 있는 1, 2, 3, 4, 5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기업들은 뒷부분에 일자리라든지 기후 환경 부분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SDG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지금 국민들에게 공시하는 부분이 다소 약화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한국 정부에서는 사회혁신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을 중심으로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지향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에게도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국민과 같이 실천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에 우리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의 중요성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이 알다시피 지금 많은 국제 표준화 기구나 UN SDG, GRE 스탠다드 가이드, 글로벌 컴팩트 10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CSR에 대한 활동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지금까지의 중앙 중심의 사회공헌 포상을 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지역사회 커뮤니티로 들어가서 그 지역사회의 사회혁신을 통한 지역복지 공동체를 구축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의 여러 가지 글로벌 인증 기준에 어긋날 수 있는 한국형 사회공헌 인정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지역의 사회혁신 성과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그 다음에 글로벌 사회공헌 역량 제고를 하는 데 있어서 인정받은 기업과 기관, 그 다음에 예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해주고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멤버십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인정제의 비전을 갖고 있고 하나의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 사회혁신의 플랫폼을 인정제를 통해서 구현해보자 하는 것이 목표이겠습니다. 최근에 ESG가 강화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심사 지표도 환경 부분과 사회, 그다음 지배구조인 윤리 경영 쪽도 배분을 해서 올해 새로운 심사 지표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이런 인정제 받은 기업과 기관은 이 인정 기관을 통해서 교육과 포럼,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에 저희 강원도 원주 지역에서는 노숙인을 위한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원주시청과 심사평가원,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 그다음에 많은 국회 정책 기관들과 연관해서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를 개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활성화해 나간다면 ESG의 소사이어티 부분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나눔 행복 한국을 건설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께서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공헌 활동들, 다양한 측면에서 또 실제 사례를 통해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 협력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대담을 통해서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미스크,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제 같은 공간 안에 있고, 좀 관심을 기울이고, 보고 있는데요. 미스크는 자체가 혁신 기업임과 동시에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혁신을 돕는 중간관리 조직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 진행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미스크 이혜지 CBO님의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회사부터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이제 사회혁신 컨설팅, 엑셀러레이팅 임팩트 투자를 함께하는 기관이고요. 현재 50여 명의 사내기업가 분들과 함께 사회혁신을 위한 앞서 보시는 4가지 솔루션을 유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재무적 성과와 의도적인 사회적 성과를 균형 있게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성과가, 이러한 임팩트가 더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국내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의 확대와 글로벌 연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서는 이제 비코빈 미스크는 ESG를 어떻게 바라보고 특히 이제 소셜 영역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사례와 함께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비콥을 통해 바라본 이해관계자 중심적 기업 지속 가능성의 의미라고 잡아보았는데요.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비콥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콥을 소개를 드리면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영리 기업을 위한 인증이자 브랜드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스크는 16년에 비콥이 된 후에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3년 연속 조직 구성원 분야에서 글로벌 상위 10% 세계 최고 비콥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이렇게 소셜 영역에서의 의미 있는 실험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비콥을 평가하는 BIA는 나스닥이 제시하는 ESG 관리 도구로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비콥은 임팩트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방식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ESG보다 좀 더 상위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ESG를 설명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BI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크게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사회 환경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운영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더 구체적인 부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영역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은 글씨로 보이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운영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구성 항목들이고요. 빨간 글씨로 보이는 부분들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얼마나 사회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구성된 항목들입니다. 리스크는 현재 ESG 경영을 희망하는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앞서 보신 BIA를 ESG 영역으로 정리해서 만든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ESG와 저희 BIA 질문들을 온라인을 시켜보면 소셜에는 워커스 부분과 뒤에 보시는 커스터머, 커뮤니티, 서플라이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커스 부분에서는 직원의 재정 안정성을 얼마나 기업이 책임지고 있는지, 또 산업 안전 건강 보건에 대해서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직원의 성장 지원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등등 다양한 조직 구성원에 대한 기업의 그런 준비 사항과 그리고 이것들을 뛰어넘는 가치 창출 영역은 충분히 다뤄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고요. 또 커스터머 고객 관리 부분에서도 고객 관리와 고객의 편익을 얼마나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또 커뮤니티 부분에서는 지역 경제를 얼마나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사회공헌을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서플라이어 부분에서 공급망 관리를 얼마나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게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BI의 질문들을 통해 ESG의 소셜 영역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소셜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제거하고 긍정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마무리를 해보면 ESG가 리스크 관리를 넘어선 가치 창출로 나아가야 의미 있는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소셜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치를 제고하는 운영 방식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로 강화가 된다면 누구에게나 소중하게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ESG의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UN SDG 혹은 지속가능성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것들을 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ESG 가치를 제고하는 방법론보다도 좀 더 본질에 집중하는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후 이어지는 대담에서 실제적인 사례들 저희가 함께 얘기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ESG 소셜을 기업 미션부터 비즈니스 전반에 깊이 온라인한 롤모델이 바로 다시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미국 출장 중에 함께 해주고 계신 최아름 소셜 임팩트 디렉터님을 통해서 다세대한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세 최아름 디렉터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짧게 다시 어떻게 어떤 문제에 집중해서 시작하게 됐는지, 어떤 문제들을 풀고 있는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2억 8,500만 명의 시각장애인 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후천적으로 10명 중에 9명은 사고나 질병으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라든지 교통,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기존에 이런 값비싼 생산 구조로 보급이 어려웠던
점자책 그리고 점자 디바이스 시장에 집중을 해서 이 교육과 재활 그리고 이동의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동의 부분에 있어서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그리고 이 모두를 포용하는 단어를 베리어풀이라고 하는데요. 이 베리어풀이 설계, 베리어풀이 인프라에 집중을 하면서 국내 장애인 및 교통약자 1,500만 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문제점을 보면 정말 파악하기 난해하고 어려운 지도가 있다든지 아니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걸어 다니는 유도블록 위에 어떤 글자가 이렇게 장애물이 있다든지 그리고 키오스크는 너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지체장애인 분들은 손이 닿지 않고 시각장애인 분들은 정보를 전혀 읽을 수가 없는 유리판일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키오스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 너무 많아지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풀 수 있을까라는 문제점에 착안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 가지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점자 번역 엔진으로 어떤 언어든지 그 해당하는 점자로 실시간으로 바뀌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는 한국어, 영어, 불어, 독어 이렇게 스페인어를 포함해서 현재 13개 언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핵심 기술인 닷셀입니다. 결국 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가격의 이제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일본이나 독일산의 제품에 비해서 4분의 1의 가격이 낮아지고 10분의 1로 크기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 부분이 촉각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부분 또는 이제 스템 과목에 접근할 수 있어서 수학, 물리학, 과학 등에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지금 이런 그래프나 지도나 모형 등을 저희가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더 정리하자면 이런 촉각으로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어서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에서 그 과목의 지평을 좀 넓힐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점자뿐만 아니라 촉각 이미지로 음성과 함께 전달을 하면서 이게 이제 키오스크 안에 들어가서 키오스크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점자, 음성, 촉각으로 전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패드나 키오스크 형태의 제품뿐만이 아니라 이 제품을 넘어서 하나로 이 연결된 세상, 누구든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 SDG 골 4번, 10번, 11번 이 목표를 저희가 세팅을 하고 이것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기술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 지체장애인 분들도 눈높이에 맞춰서 높낮이가 조절되는 키오스크고요. 이 키오스크의 우측 하단에는 수어 영상이 나와서 청각장애인 분들도 그 영상을 보면서 키오스크에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시각장애인들 역시 이 촉각 디스플레이 패드로 정보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15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 이렇게 계속 걸어오고 있고 저희는 이제 기술로서 그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이 소셜한 가치를 만들고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사회에 이슈를 제기해 나갈 수 있을지 단순히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착안을 해서 계속 ESG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 실제 그 사회에도 임팩트를 창출해내는 이 비즈니스 방식이 너무 인상적인데요. 이후 대담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드비전의 혁신 여정에서 시작된 베이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액션 네트워크 베이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크는 월드비전의 사내 워크샵으로부터 2017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비영리 사업가 운영에 오랜 노하우를 축적한 월드비전,
그리고 기술 파트너인 커뮤니티 랩, 서비스 운영, 위부 3사의 협업 및 공동 이니셔티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크는 선한 의지를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의 소셜 놀이터가 되기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의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고 변화를 직접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베이크라는 뜻 안에는 빵을 노릇노릇하게 굽듯이 사회적 가치를 구워간다는 밸류 플러스 메이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저희는 가치를 만드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베이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베이크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영향력을 확산할 수 있도록 참여형 소셜 캠페인이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참여자 중심의 활동, 이전에 후원자로서 모금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캠페인을 기획한다거나 또 활동을 실제 실행한다거나 디자인한다거나 다양한 재능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활동을 진행하고 이제 베이크는 그것에 맞게끔 디지털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캠페인의 유형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굉장히 다양할 텐데요. 그 캠페인에 맞춰서 마치 레고처럼 작은 캠페인, 큰 캠페인 얼마든지 이렇게 조절해서 베이크의 기능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액션을 열 때 어떤 게 사회적 문제에 도달하는 또 해결하는 액션이냐가 고민이었는데 저희는 유엔의 SDG 17가지의 가치에 기반해서 열 때부터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가치에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고민하고 액션을 열 수 있도록 서비스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베이크 톡을 통해서는 기사를 나른다거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사람을 찾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베이크 액션에서는 이제 실제 만들어가고 싶은 액션들을 기획하고 실행해 가는 일들이 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기업들도 개인들의 참여형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고 여는 다양한 사례들이 지금 베이크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이크 안에서는 그 액션을 열 때부터 17가지 SDG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선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태그를 선택하게 되면 그 SDG에 해당하는 액션들만 모아서 또 볼 수 있고요. 향후에는 각각의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들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부분까지도 좀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베이크를 사용하실까 무척 궁금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데요. 베이크의 가장 어린 사용자는 초등학교 4학년 호두님입니다. 그래서 호두님은 기후위기 수업을 학교에서 듣고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베이크를 소개받았고요. 그래서 베이크 안에서 우리 함께 지구를 구해요 라는 활동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워낙 환경 이슈들이 요새 젊은 MZ세대 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좋아서 또 지구를 지키고 싶어서 진심인 평범한 사람들이 연 지구를 지키는 오늘의 실천 같은 액션도 베이크에서 10주간의 습관을 만들기 위한 활동들로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과 나이, 주제 상관없이 얼마든지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활동들이 베이크에서 이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베이크가 지향하는 바는 저희가 개인들 적어도 3.5%가 완벽히 인식하면 어떤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베이크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천하면서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가는 분들이 저변이 넓혀지기를 바라고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베이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에 발표들을 통해 ESG의 큰 흐름뿐만 아니라 특히 소셜 영역에서 저희가 고민해 볼 만한 다양한 지점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대담 시작으로 좀 ESG의 본질, 그리고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사회적 가치 연구원 박성훈 실장님께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실장님께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기업들의 창업을 돕는 역할도 해오셨고, 또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활동들을 진행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SG에서 S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ESG 이전의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는 사회적 책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ESG의 본질은 리스크 관리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ESG를 잘한다고 세상이 밝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투자자를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이지 ESG를 잘한다고 기업이 정말 선해진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중에 S의 본질은 뭐냐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해관계자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 이해관계자 리스크 관리가 곧 S다. 그래서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특히나 이제 최근에 주목받는 거는 이 인적 자원에 대한 리스크인데요. 예를 들면 반도체 회사나 그리고 배터리 회사에서 서로 그 인재들을 빼가고 또 빼오는 이런 전쟁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성과급 논쟁 같은 게 이제 붙었죠. 그게 바깥에서 보면은 공정성 이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ESG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인적 자원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까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ESG의 본질은 이해관계자의 리스크 관리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CSR 또 사회적 책임, 이것과의 관계에도 질문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ESG 안에 CSR이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실제 그 ESG S의 평가 항목 중에 보면 CSR이 좀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ESG보다도 CSR이 훨씬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CSR은 이렇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거는 뭐 1970년대에 다보스 포럼의 매니페스토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자본주의의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리딩 그룹들이 계속 고민해 오고 있는 이슈인 거죠. 이거에 반해서 ESG, 또 S 같은 경우는 이거는 주주 자본주의의 또 다른 얼굴인,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주주 자본주의의 또 다른 얼굴인 투자자 자본주의의 투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좁은 개념이고 또 투자 시장과 관련된 개념이다. CSR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ESG의 본질이 리스크의 관리와 소통에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ESG보다도 훨씬 더 큰 개념, 투자자 이해관계를 떠난 더 큰 개념이 또 CSR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이 됩니다. 혹시 그 미스크의 이혜지 CBO님도 관련해서 좀 의견이 있으실까요? 박성훈 실장님과 이제 동일한 의견인데 조금 더 다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특히나 이제 임팩트를 창출하는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이런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제 리스크 관리나 혹은 그들을 위한 이제 가치 창출에 대한 거를 우선순위로 두지 못했을 때 오히려 기업의 경영이나 혹은 기업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ESG의 본질 자체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이제 이해관계자의 가치 창출이라고 했을 때 소셜의 영역에서 다뤄지는 이제 고객이나 이제 우리의 파트너나 우리의 조직 구성원들을 당연히 그들을 위한 리스크를 제거하고 또 그들을 위해 더 추가적인 가치까지 창출하는 고민을 했을 때 본질적으로 기업이 단순히 이제 좋은 제품만 파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존중받고 또 고객이 더 사랑하는 그런 기업이 되고 또 임직원들이 더 헌신하고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게 단순히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그걸 좀 더 뛰어넘어서 어떻게 이런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ESG의 S의 영역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또한 되게 모호하면 저희는 비콥 인증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되게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저희도 많이 보완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참고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고객이나 파트너 조직 구성원을 통해서 추가적인 가치 창출까지 봐야 한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소셜을 보는 또 렌즈가 더 확장되고 본질에 더 이제 가까워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용호 소장님께도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소장님께서 발표에서 이제 소개해 주셨듯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 대한 애정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정부, 기업 등과 협력해서 이 제도를 2019년부터 시행해 오고 계신데요. 이런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이나 협업 방식이 ESG 특히 소셜 영역에서 갖게 되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을지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대답에 의해서는 이제 저희가 인정제든지 영문으로 따지면 이제 CSR in the community라 그래갖고 그때 이제 in the community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앞서서 이제 그 SK 사회적 가치 연구원님과 이제 리스크의 ESG 연구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저는 ESG의 그 근본적인 본질은 이제 환경과의 관계는 이제 자연과의 관계고, S는 이제 사회와의 관계고, 거버넌스는 이제 법인체의 스스로 개인적인 관계라는 그 세 가지 관계성에 의한 어떤 경영 활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제 포상을 하는 개념을 떠나서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그 지역사회에서 그 프로핏을 창출하고 사회의 베네핏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그 사회공헌을 하는 방법적인 면을 우리가 찾아내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컨설팅을 하고 진단을 시켜주고 또 더 나은 방향의 어떤 그 공유와 서로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같이 하겠다는 어떤 공동체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그 설명한 것처럼 영국의 BITC 사례처럼 그건 1982년도에 영국을 중심으로 생겼지만 작금의 이제 한국 사회하고 비슷한 시점에서 그것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결국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그 마켓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ESG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근본적인 활동을 통해서만이 기업의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 ESG의 그 카테고리 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아까 의사소통 말씀도 해주셨는데 잘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기업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할 수 있고 결국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적인 모든 부분이 그 골고루 공생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정제를 운영하는 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다양한 이해관계자 또 이 주체 간의 이런 컬렉티브 임팩트 관점 또 ESG 렌즈를 가지고 이런 협업을 진행하신다는 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임팩트를 창출하는 과정, 이 같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들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예, 지금 그 최초 2019년도에 처음 시행할 때는 많은 기업하고 공공기관이 어떤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여러 그 사회공헌 포상 가운데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오해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그때 지금 말씀해 주신 콜렉티브 임팩트 차원에서 지자체에 내려가서 지자체 복지 관련된 전문가와의 그 미팅, 그 다음에 지역의 활동가들하고 미팅,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함께하는 미팅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고 그거를 하나의 플랫폼화해서 서로 함께하는 거버넌스도 만들고 활동의 성과도 공유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인정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하고 기관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거의 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지금 3회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지역별로서 아까 소개드린 심사평가원 사례처럼 그것도 원주시청, 그 다음에 원주시에 있는 원주 비영리 단체, 푸드 단체든지 사회적 기업들, 그래서 많은 거버넌스가 함께 뭉쳐서 그 도시농구 아카데미라는 어떤 좋은 지역 혁신 사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좋은 임팩트 성과가 발견되면 저희가 내년도나 그 글로벌 컨퍼런스나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인 저희 로컬 그 이노베이션 사례로 이것을 발표할 예정 갖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게 단기간이 아니라 몇 년간에 걸쳐서 지속해온 함께 협업하는 구조 속에서 또 임팩트를 창출해내기 위한 그 노력들, 그 노하우들이 쌓여서 지금의 결과가 있다고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실제 다양한 영역에서 ESG 소셜 영역이 어떻게 좀 적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ESG가 비즈니스에 정말 잘 온라인되어 있는 미션과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곳이 다시라고 보여지는데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실제 저는 이게 기업의 성장과 조직의 운영에 어떻게 워킹하고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또 이걸 진행하면서 또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시는지 그 챌린지들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사실 좀 운이 좋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지향하는 방향이 굉장히 명확했기 때문에 사회에 있는 문제들을 풀고 싶었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소셜이라는 게 저희 태생과 같이 맞물려서 그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저희 같이 뭐 장애라든지 ESG라든지 이런 목적 중심으로 조금 더 세팅이 된 회사들이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한데요. 단점은 이게 그것들을 계속 지켜내 가야 하고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그것들을 계속 그 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이제 구성원들이 소셜 미션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점이에요. 단순히 이게 제품이 아니라 이것들이 이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어떤 장애인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아야 하는 제품인 거고 서비스인 거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등을 이제 스스로 내재화된 교육을 할 수 있었어야 되고요. 외부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좀 타의 모범이 돼야 되는 더욱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서비스나 제품을 런칭을 하거나 할 때 있어서도 CSR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은 당연히 시각장애인분들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영리기업이고 이 업계에서 계속 살아나가야 되고 비즈니스를 만들면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성장을 내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셜이고 착하고 이제 선하고 이런 부분 이제 외부의 이미지들을 받다 보니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윤 추구를 해나가는 게 맞는 것인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윤에 대해서 좀 더 적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진짜 소소한 부분들까지 계속해서 말 그대로 챌린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대표자의 철학, 그리고 처음 이 회사를 만들게 된 철학, 신념 그런 것들이 정관에 녹아 있고, 저희도 역시 B콥을 취득을 하면서 왜 계속 B콥을 취득을 해가고 있는지, 왜 저희를 계속 소셜 벤처로, 저희는 사실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거든요. 기술 벤처인데, 소셜 벤처로서 저희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계속 이것들을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고 있고, 사실 아직 답을 완벽히 찾은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기보다는 계속 이제 깨어 있으면서 고민을 해가고, 어떻게 하면 이런 좀 장애업계, 이게 보조공학 기술 업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스타트업 중에 하나로서 저희가 찾아가는 방향을 맞게 가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게 다른 주변에 영향을 주거든요. 저희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더 모범이 되어서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선택들이 계속 누적되어서 어떤 영역을 넘어서 이런 보도자료면 보도자료, 사람들의 인식이면 인식, 계속 기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가치가 그냥 단순히 좋은 사회적 가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정체성과 좀 생존을 위한 부분으로도 더 이제 깊이 있게 고려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직 답을 못 찾으셨다는 말씀이 굉장히 솔직한 대답처럼 느껴지고요. 이게 계속 깨어 있으면서 이제 계속 선택의 과정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이제 이게 쌓여지는 하나의 어떤 문화 또 이런 노하우들이 이제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말씀드리면서 들었습니다. 미스크 이혜진 CBO님께도 좀 실제적인 사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앞선 발표 통해서도 B콥 인증하고 BIA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고요. 미스크는 자체적으로도 ESG, 특히 이제 기업의 핵심 관계자인 임직원과 관련해서 정말 앞선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고 보여요. 그래서 미스크의 조직 내부 사례, 또 미스크와 함께 하고 있는 곳들 중에서 이 소셜 영역을 굉장히 잘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사례를 PPT 보여드리면서 공유를 드리면, 우선은 저희 회사는 그 조직 구성원 측면에서 조금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유리 아시아는 커뮤니티 부분, 토드웍스는 커스터머 부분에서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BIA로 쭉 같이 연계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이제 BIA 내에는 조직 구성원에 대한 그 질문이 크게 5가지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이슈는 정말 세부적으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질문들 하나하나에 대답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 보완해야 될지, 어떤 부분은 이제 저희의 철학을 좀 더 지켜야 될지 등등을 이제 3년 주기로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번 3년 전 기준으로는 저희가 이 부분에서 33점 정도의 점수를 획부를 했고, 올해 이제 갱신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보니 많은 부분이 또 보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조직 구성원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 되었고, 성장, 성숙, 성과라는 프레임을 활용해서 함께 모두가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B콥이 된 이후에 임직원을 위한 이제 오피스 핸드북도 좀 더 설명하기 쉽게 저희가 만들기도 했고, 또 연에 2번 정도 동료 평가를 진행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독려해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도 갖추게 되었고, 또 임직원이 함께 윤리 강령도 만들기도 했고요. 또 그 외에도 그런 사회적인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존재이나 행추위 같은 다양한 위원회나 모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랩장과 랩원이 이제 코칭 시간을 가지고 서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조직원들이 조직의 다양한 제안도 하고, 또 궁금한 점이 계속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상호작용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콥의 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게 됐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였고요. 이걸 통해서 계속 함께 일하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은 그런 조직과 동료로 이제 저희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영역에서는 이제 오요리 아시아를 조금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또 BI의 질문을 굳이 보자면 저희가 크게 세 가지 탑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요리 아시아를 조금 소개를 드리면 이제 외식 서비스업을 통해서 아시아의 여성과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레스토랑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지역 비즈니스 통해서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과 지역 주민 역량 강화를 전개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세요. 특히 이제 점수를 보시면 커뮤니티 영역에서 되게 높은 점수를 받으신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지역의 그런 경제 성장과 또 이런 다양한 일자리와 또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이 평가를 통해서 좀 확인됐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 세계 상위 5%에게만 주는 이제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오르시기도 해서 오요리 아시아의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오요리 아시아는 최초에는 이제 이렇게 레스토랑을 모델을 통해서 국내외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이제 집중하셨다면 최근에는 이제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정말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특히 강원 지역에서 지역사회 가치 창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 이게 단순히 사업을 이제 레스토랑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역사회가 어떻게 같이 함께 발전하고 지역사회 가치를 우리가 함께 창출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기업이구나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커스터머 영역의 토드웍스를 조금 소개를 드리면 우선은 커스터머 영역에서 BI에는 고객 관리라는 한 개의 토픽과 이제 3개 보시는 이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는 이제 그 모델인지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도 되어 있는데 토드웍스는 첫 번째 보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이제 기본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이제 헬스 앤 웰리스를 강화하는 기업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커스터머 영역에서도 되게 높은 점수를 받으셨는데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동권 약자를 위한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앞서 보신 영역 중에 장애인과 아동의 직접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모델로 높은 점수를 받으셨고 이러한 고객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증도 계속적으로 획득하면서 퀄리티를 높여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이러한 게 단순히 이제 솔루션만 제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고객의 가치가 정말로 창출이 됐는지 그들의 리스크가 사라졌는지를 이렇게 숫자로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는 거를 명확한 목표를 했을 때 얼마나 사회적 가치 또한 같이 높아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BIA를 통해서 어떤 지표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또 이어서 실제 비즈니스가 만들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저희한테 이 ESG 소셜이 적용됐을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에 대해서 조금은 좀 이렇게 힌트를 주는 그런 답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훈 실장님께도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베이크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분들이 이 참여자들이 얻는 보상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거든요. 특히 소셜 영역은 손에 잘 잡히지도 않고 이제 측정되기 어렵다는 일반적인 시각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측정과 평가 부분 또한 이제 본질과 더불어서 ESG의 본질과 더불어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향후 ESG 평가의 방향성이나 미래를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저희가 기대하는 대로 이게 기업이나 어떤 기관의 평가뿐만이 아니라 이런 측정과 보상이 개인 단에서도 이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개인 단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괜찮으면 저도 화면 공유를 조금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질문을 받고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점점 더 ESG 리스크의 영역이 이제 좁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예를 들면 노동조합 단위의 리스크가 있었다면은 이제 좀 더 줄어서 MZ세대가 어떻게 보면 리스크의 단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줄어들어서 이게 뭔가 페르소나를 가진 개인 단위까지도 이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대한 개인, 그 물고기 모양의 그림 기억하실 텐데요. 그 거대한 개인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보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 단위가 한 명 한 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의 사회적 의미를 가진 페르소나로서의 개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평가 영역에도 이제 투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개인 단위의 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ESG 평가의 미래를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개별화된 페르소나에 대한 맞춤형 측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측정은 평가를 하는 사람이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기준에 들어오지 않으면 평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회적 가치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세운 원칙에 들어오지 않으면 인정을 해주지 않았죠. 근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이 개별화된 맞춤형 측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개별화된 가치관, 서로 다른 가치관에 대해서 충분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동성애를 인정할 것이냐, 또 혹은 동물권이라고 요즘 그러죠. 그런 동물권을 인정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동물권을 인정하는 분이 동성애를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동성애를 인정하는 분이 동물권을 인정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서로 다른 가치관에 대해서 충분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 이렇게 측정 평가를 하는 이유가 비교 가능성인데 비교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요. 저는 앞으로는 이 비교 가능성의 이슈는 우선순위에서 더 밀려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선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KPI의 평가가 더 이상 보면은 상대 평가가 아니라 이제 절대 평가 혹은 피드백을 반영한 그런 평가를 하고 있듯이 또 지금의 ESG 평가도 마찬가지로 절대 평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비교 가능성보다 그 가치관에 대한 충분한 인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것을 어떻게 통합할까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현을 더 큰 통합을 지향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괄호로 내가 인정받을 가능성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조금 약간 민감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동물권을 충분히 인정해 줬으니 동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보고 동성애도 인정해 주세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분명히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게 아니라 동물권도 저렇게 충분히 인정을 받으니 동성애도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공정성의 가능성을 열어주자는 겁니다. 그래야 통합이 일어날 수 있다. 서로의 다른 가치관을 인정하면서 그걸 다 아우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의 평가가 이제는 좀 더 맞춤형으로 또 그 가치관에 대한 충분한 인정, 그걸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 아주 좀 개별화된 지점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말씀 들으면서도 이게 개별화된 맞춤형 평가까지 내려가기를 무척 기대하면서도 참 쉬운 작업은 아니겠다. 각자가 가진 그 개별화된 페르소나나 가치관이 가진 그 각각의 다양성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과 숙제는 여전히 남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전히 그린워싱이라는 말처럼 ESG 워싱에 대한 비판도 한켠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ESG가 본질을 잘 담고 저희가 바라는 대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 ESG에 어떻게 보면 이걸 풀어가는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쪽의 기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최아름 디렉터님은 이런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기업의 역할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오늘 발표부터 굉장히 문제점에 집중을 해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기업이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가장 이제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하면, 두 번째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풀고 있는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이제 두 번째 이제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정의할 수 있냐라는 데서 먼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이미 있습니다. 뭐 노인에 대한 문제, 복지에 대한 문제, 어떤 서비스에 대한 문제, 제품에 대한 문제, 어떤 부분들은 너무 가격이 높고요. 어떤 것들은 이제 좀 이제 보편화되지가 않고 있는 문제들, 뭐 배송이 되지 않는 문제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제각각이 새롭게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나타나고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정체성이라는 이제 부분에서 ESG가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거만하고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A라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사회에 어떤 문제점을 인식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진 기술은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이 해결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그것들은 어떤 평가 가치를 통해서 측정을 됐을 때 이 정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괄호치고 저희의 제품을 구매해 주십시오. 약간 이런 형태가 되고, 그리고 소비자와 그런 이 대중들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계속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게 단타적인 그렇게 살아남고 죽고 다른 데서 엑시트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기업들이 되는 것들이 모든 기업의 꿈이자 사실 바람이거든요. 모든 기업들은 100년이 갈 수 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도중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출구 전략을 고려를 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ESG적인 요소가 너무 중요한 거다. 내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이 기업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기업을 운영해 가면서도 그 정체성을 계속 잃지 않고 그것들을 대중들한테 말하고 실질적으로 실천을 함에 있어서 거기서 또 기업의 진정성이 나올 수 있게 되고 좀 긍정적인 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변화의 촉진자로서 정부의 역할도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우용우 소장님, 정부의 역할은 지금의 트렌드 속에서 어떻게 이 역할을 좀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좀 ESG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올해 12월 달 되면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국형 ESG 지표를 발표한다는 이제 얘기도 있고, 내년도에는 많은 산자부나 고용노동부 쪽에서도 ESG 지표를 우리나라 이제 국가 정부 혁신 아젠다로 가져가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부나 이제 지방 정부, 지자체들 해야 될 일은 외국 선진 정부처럼 사회적 혁신 생태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필드를 조성해주고 어떤 자금 지원이나 외부 인력 지원에 대한 어떤 생태계에 대한 지원 역할에 좀 많이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민간 영역의 역량과 민간 영역의 기술과 민간 영역의 자원들이 많이 스스로 그 필드 내에서 자유롭게 필드를 사회공헌이나 전반적인 사회적 가치 실천하는데 하는데 좀 투여됐으면 좋겠고, 만약의 경우 이제 사회혁신 부분에서도 분명 이제 그 기업 경영을 하듯이 실패 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실패에 대해서 우리 사회와 정부가 좀 끌어안고 그 실수한 점을 다시 한번 극복해놓고 새롭게 다시 또 출발해낼 수 있는 그런 리질리언스의 회복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정부에서 많은 그 성장 위주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사회나 그 국가적인 그 사회 인프라 조성에 있어서 정부의 힘이 많이 발휘가 됐었는데, 향후에는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이나 아젠다가 민간 중심의 사회혁신을 주도적으로 엮어 나갈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걸로 저는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소셜 벤처인 이제 닷과 같은 저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소셜 지원 체계인 리스크와 같은 아주 혁신적인 이 민간 조직들이 이제 자생하고 꽃피울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에 굉장히 많은 시민사회와 국민들이 귀추가 주목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정부의 생태계를 또 만들어주는 역할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간관리 조직으로서 미스크의 역할을 좀 보고 싶은데, 중간관리 조직은 어떤 역할을 지금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기회로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 저희가 경험했던 중간관리 조직의 역할은 이제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먼저 가보고 그 결과를 모두와 나누고 동참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혁신 그리고 선구자로서 이제 저희가 충분히 실험해보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책임의 한 부분일 것 같고, 또 이러한 결과를 그대로 전달하면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거나 동참을 어려워하셔서 또 쉬운 언어로 재해석하고 누구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다음 책임이고, 또 참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본질보다 외적인 거에만 보시는 경우도 가끔 있으셔서 본질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계속 제공하고 같이 검토해 드리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례들을 저희가 함께 만들고 취합해서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확산하는 거가 이제 모든 중간 조직 지원 조직 기관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소한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특히나 이런 ESG나 혹은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저희가 더 많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세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어떤 기업은 어떤 특정 사회 문제를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100년의 좋은 기업, 사랑을 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한 관점을 유지하면서 실제 비즈니스를 빌딩해가는 부분, 또 정부로서는 생태계를 지원하는 그 판을 만드는 역할, 또 중간관리 조직으로서는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보면 먼저 열어가면서 이 사회가 본질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런 실제적인 사례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또 이런 또 실행을 돕는 역할을 주요하게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지금 바라보는 ESG의 그 실행단에서도 이게 위기가 아닌 기회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오늘 대담을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깊은 얘기를 또 듣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좀 얘기 나누시면서 새로운 발견 또는 좀 의미 있게 보시게 된 부분이 있었다면 짧게 돌아가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성훈 실장님 먼저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오늘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대기업에서 만든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ESG의 본질이랄지 혹은 ESG의 조금
부족한 면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좀 까놓고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계신 분들한테도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용호 실장님도 예, 좀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이렇게 그 SK 사회적 가치 연구원, 그다음에 제가 또 평소 그 나가서 새로운 소셜 벤처를 만들면 되고 싶은 롤 모델인 미스크, 그다음에 여기 최아름 연구원님은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사회공헌 그 발표를 할 때 다티시라는 사회적 기업을 그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들한테 엄청 소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CEO의 어떤 철학적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사회적 임팩트를 많이 했던 기업으로서 상당히 존경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는 각 그 기업이나 이런 사회단체에 몸담고 있지만은,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시청자들한테 꼭 같이 공감해야 될 얘기를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세기에 이제 중국과 한국이 기술로서는 유럽을 앞서 있었는데, 테크니션만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결국 그 기술을 가져가서 유럽에서 사이언스라는 그 과학이 꼽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르네상스가 유럽을 통해서 그 전 세계의 그 어떤 문명과 그 경제를 주도권을 유럽과 미국으로 넘게 됐는데요. 우리가 사회혁신 분야에서도 너무 테크니션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의 역량상 분명히 세계적으로 우수한 그 역량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아젠다를 가져가고 이니시티브를 쥐기 위한 과학 사이언스를 하기에는 아직 그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회 혁신이나 사회 공헌하는 기업, 기관, 종사하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사회 소셜 부분에 사이언스를 구축한다는 생각을 갖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담론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 관계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혜지 CBO님도 한 말씀 전해주시겠어요? 저희도 이제 B콕을 위주로 이제 ESG를 바라보다 보니까 또 시야가 좁아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언어로 이렇게 풀어주시는 ESG 그리고 특히 소셜 영역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제가 놓쳤던 부분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덕분에 많이 배웠던 시간이고요. 오늘 저는 가능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도 이런 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한 단계라도 ESG 경영 혹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 혹은 확신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오늘 그러지 못했다 하시더라도 오늘 나왔던 발표 자료에 그 참고 문헌으로 되어 있거나 참고 자료로 되어 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셔도 너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품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아름 디렉터님도 한 말씀 전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 자리에 이제 기업 쪽으로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이고 그만큼 좋은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참 저희도 답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는 과정, 계속해서 스스로도 저희도 내적 갈등을 하면서 어떻게 이것들을 더 잘 만들어 나가야 될까. 정말 아까 저희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더욱 긴장을 해서 좋은 모범 사례로 남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CSR을 했냐 안 했냐로 굉장히 많이 평가가 많이 지어진 것 같아요. 저쪽 기업은 CSR을 하는 기업이다, 안 하는 기업이다. 근데 이제는 그 단순히 CSR을 넘어서 경영자가 반드시 옛날에 CSR 부서가 있었는데 그 경영의 관점에 있어서 아예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지 미국에 있는데요. 여기서도 외부의 스타트업을 저희를 소개하거나 이럴 때 저희는 어떤 SDG 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풀려고 이러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전달을 하면 조금 더 클리어하게 이제 저희의 그 목표하는 바가 전달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런 지속 가능한 목표라든지 ESG라든지 어떤 측정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가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 이제 스타트업에 들어오려는 매니저분들이나 대기업에 있는 대리 과장님들도 다 이 단어를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실천에 대해서 혹은 성과에 대해서 너무 높은 이제 기준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이것들을 인지하고 어떤 경영하는 의사 결정에 있어서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좀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분의 연사님들과 함께 ESG 소셜 세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에 최아름 디렉터님이 전해주신 내적 갈등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다가왔어요. 이게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차원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 기업을 선택하고 또 어떤 제품을 선택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보면 삶의 지속성하고도 직결되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측정과 평가의 향후 방향성 그리고 닷과 미스크의 사례를 통해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저에게도 상당히 큰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오늘 세션이 ESG, 특히 소셜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갖도록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또 다양한 주체로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셨길 바라봅니다. 그럼 이것으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연사님들 그리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